자, 제가 이제 미리 간략한 설명을 하고 비디오를 보시니까 훨씬 잘 들어오시죠? 자, 그럼 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먹으면 바로 인슐린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인슐린이 하는 일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래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잘게 부서진 다른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부셔진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포 안으로 가야 됩니다. 세포 밖에 있는 에너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유소에 있는 휘발유는 저 차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 차 안에 들어가야지만 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차 하나하나에 주유가 됐을 때만 그게 차를 움직일 수가 있듯이,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모든 음식에서 소화되고 남은 마지막 단계인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했을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뭐 근육으로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일도 하고, 뇌로 얘기하면은 전파를 만들어서 이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감각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호르몬도 분비하고 우리 체온도 유지하고 하는 모든 세포마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쓰는 것만큼만 먹을 수는 없어요. 어느 때는 모자라게 먹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많이 먹기도 합니다. 많이 먹으면 그건 어디로 가냐면 간하고 근육으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일단 그랬다가 하시라도 에너지원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포도당으로 환원시키게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비정상은 무엇인가? 비정상은 바로 과식이 됐을 때, 또는 흡수가 빠른 그 식품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빨리 환원되는 식품들, 뭐 예를 들면 설탕이라든지 그런 포도당 자체를 먹는다든지 했을 때 흡수가 빨라지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다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방세포로 가서 임시방편으로 비정상적으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는데, 우리 지방세포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소화기관 중에. 바로 이 뭡니까? 이 내장, 내장에 거기에 싸고 있는 지방이겠죠. 그래서 이 내장들의 그 주변에 있는 지방에 쌓이는데, 이 내장 주변에 있는 지방 세포는 크기가 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쌓이면 그게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조금만 살찌면 맨 먼저 배가 나오고, 조금만 빠지면 얼굴이 먼저 빠지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누가 얼굴이 좀 빠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 아프세요라고 인사하시면 안 되고, 아, 자기 관리 요새 잘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얼굴이 빵빵하고 번질번질하고, 옛날로 말하면 아, 얼굴 보기 좋으시네요 라고 해야 될 게 지금은 아유, 어디가 좀 편찮으시군요 이렇게. 네? 우리도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과식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에너지원이 복부지방에 계속 쌓이게 되고, 이 복부지방도 한계가 있으니까 세포들이 지방산을 유리하게 되는데, 이 지방산들이 피 속을 타고 근육이나 간에 축적이 되고, 그래서 지방간도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문제는 말이죠, 이런데 지방이 쌓이면 원래는 인슐린이 근육하고 간에서 이 에너지를 스토리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일도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은
그 단계를 가면 똑같이 먹어도, 남하고 똑같이 먹어도 살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비만하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하는 질문이, 아, 나는 많이 안 먹는다. 그래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게 일리가 있죠. 이미 이런 고비를 넘었으니까, 산을 하나 넘었으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면 그걸 또 넘어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어떤 이 라인을 넘었을 때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해가지고 1차적으로 간이나 근육에다가 이걸 스토리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또 지방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먹는 게 다 지방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자꾸 증가되게 되고, 그러면 복부 비만이 더 증가되고, 그러면 이제 이 아까 나오는 지방산이 혈관에 가서도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 동맥경화가 옵니다. 혈관에 지방이 갔을 때 염증이 와서 동맥경화가 온다. 경화라는 말은 뭐예요?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굽고 나서 식으면 딱딱해지고 비스켓처럼 혈관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경화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혈관, 심장, 홍파에도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사증후군의 발병 기전을 들어보겠습니다. 20일 조사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피 속의 혈당을 다 근육으로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혈당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환자 중에는 인슐린이 약 효과가 잘 안 나요. 안타깝게도 두 분이 인슐린 저항성이 확실하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호르몬이 음식물에 만들어진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그런 인슐린이 없다면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혈중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지 못하고 혈액 속을 넣어두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문제는 숨어있는 내장지방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대사증후군으로 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내장지방이기 때문이다. 복부 CT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내장 비만이 심각했다. 내장 지방이 쌓인 다음에 그것이 파도사 보니까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보통 그걸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지방산이 흘러나오면서 근육이나 간에 그것들이 스며든 역사를 줍니다. 결국 이 중요한 장면이 그 지방산이 침착됨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을 부르는 내장 지방이 과잉 축적되면 유리지방산이 되어 혈액 속으로 대량 유입된다. 지방산들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그 결과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과 지방은 고스란히 내장으로 축적되어 내장 지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해가 쉬우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는 단계가 아마 대학생, 의대생 한 2학년쯤 되실 것 같아요. 대사작용도 알고, 뭐가 잘못된지도 알고. 좀 아까 이 인슐린 저항성 얘기가 나왔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인슐린의 잘못이 아니에요. 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양이 적게 나온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인슐린이 가서 일을 하려면 수용체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인슐린으로서는 답답한 일인데 결과는 혈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을 진단하는 방법이 인슐린을 소량을 이제 주사합니다. 정맥 주사. 물론 하기 전에 혈당을 체크하고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체크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30분 간격으로 3시간 간격으로 피를 뽑아요. 그래서 혈당의 변화를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들은 이게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더뎌요. 인슐린 작용하는데 꽁무덕거리고 그냥 뭐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시간이 가도 계속 어느 정도의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거를 모식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확 떨어져야 되는데 혈당이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분들이 옛날 알고 계시는 당뇨의 개념을 전혀 바꿔놓는 거예요. 당뇨병 그러면 첫째 소변에서 당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혈당 수치가 옛날에 뭐 120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저항성을 보이면은 제2형 성인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런 분들은 당뇨병이 바로 올 거기 때문에 당뇨병 오나 하고 기다릴 이유는 없겠죠. 분명히 올 건데 온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오기 전에 약 쓰기 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아까 얘기한 이 대사성 증후군 대사증후군은 과연 뭔가 어떻게 진단하나 아까 우리가 비만 진단하듯이 이것도 진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진단 기준을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했는데 요새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이라고 미국 심장학회에서 한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